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형 제네시스 G90를 리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기회로 이 차를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살펴보지 못했던 특징들을 발견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사양은 이 조합으로 옵션을 하면은 1억 3,380만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가격이 높죠. 한번 좀 다양하게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굉장히 좀 노면 상태가 다이나믹한 그런 구간을 좀 통과해 보는데요. 여기에서의 승차감과 그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과속 방지턱을 닫기 전에 미리 좀 일정 거리 전부터 앞차축 높이를 좀 높인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게 되는지 저는 몸으로 느낄 수 없겠지만 일단 영상으로는 좀 담아 보겠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어디에서도 앞차축만 이렇게 높아질 때 그게 작동 중이라는 그런 표시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이 최고급 차에 걸맞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엔진이 시동을 걸릴 때 빠르기, 그 다음에 어떤 진동, 그리고 이 변속기와의 재연결, 이 모든 동작이 상당히 일사불란합니다. 이 차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참고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조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준 속도까지는 찾지는 못했는데 일정 속도까지는, 그러니까 낮은 속도 영역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꺾이고, 그 다음에 일정 중고속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동방향으로 꺾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 번의 과속 방지턱을 넘는데요. 바퀴가, 앞바퀴가 이 턱을 닿을 때나 착지할 때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마냥 출렁출렁한 편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과장이 아니라요, 엔진이 지금 돌고 있나 의심을 했습니다. 너무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1500rpm이 아닌 그 rpm으로 주행을 하니까요. 확실히 바퀴가 과속 방지턱을 닿을 때는, 그때는 좀 그 앞바퀴에 20인치 휠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넘고 나서 착지는 굉장히 살포시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요. 일단 앞차축을 높여주는 이유는 이 주행하다가 앞범퍼 하단과 그 다음에 방지턱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많은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최소한 몇 개는 얘가 앞에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면 차가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는 거를 티도 내면서 운전자도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2주 동안 업무상 좀 전기차를 오래 탔었는데요. 뭐랄까요, 지금 뭐 스쿨존 제한 속도 아래 속도에서 이렇게 순행해서 갈 때는요, 전기차가 부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엔진 소리가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나지막하고요. 그래서 이 차 이렇게 낮은 속도에서 주행을 할 때 차 안에서 제일 크게 들리는 소음은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 소리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의 이 블로어가 내는 그 소리 같습니다. 이 블로어도 상당히 조용하네요.
어떻게 보면 좀 주행하다가 차 안에서 이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있습니다. 최소한의 여지마저 남겨놓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을 이 차는 주고 있습니다. 과속단 방지턱을 넘을 때 네,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뛰어나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브레이크 모드가 있잖아요. 지금 세팅 한번 볼까요? 지금 세팅으로는 일단 굉장히 페달이 처음부터 강하게 밟히는 그런 편입니다. 화면을 터치를 하면 연속으로 이 상체를 이렇게 가까이, 그러니까 시트의 등받이에서 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로 좀 해보겠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브레이크 방지턱이 모드가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군요. 제가 이따 정차했을 때 얘를 이제 다른 두 모드로 바꿔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과속 방지턱에 대한 거. 그러면 분명히 차고를 높이고 낮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시각적으로 운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과속 방지턱. 잠시 후에 제가 우회전을 하는데요, 저는 뒷바퀴의 각도 변화를 볼 수 없지만 카메라에 한번 담아 볼게요. 지금 뭐 출발 직후의 속도만큼 네,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후측방 모니터 있으니까 네, 편하네요. 이 뒷바퀴가 이 조향을 도와줘 가지고 이 회전 반경이 많이 줄어든다, 그 느낌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요, 방금 우회전한 것보다는 속도가 더 나는 네, 그런 코너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뒷바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아, 근데 승차감은 정말 예술입니다. 자, 저 앞에 우회전이 있거든요. 비교적 좀 속도가 난다고 하긴 그렇지만 한 60km 정도로 속도를 좀 이 회전을 돌아보겠습니다. 뒷바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네,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차선이 넓어서 일부러 제가 좀 핸들을 털어보고 있습니다. 차선을 바꿀 때는 좀 어떤가요? 근데 보통 이 차는 주 타겟 고객층이 슈퍼 드리블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김기사 달려라고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금과 같은 네, 굉장히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추는 운전을 할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요, 정말 전기차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소음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노면 소음 자체가 없으면 이 차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있다 하더라도요, 소음을 최소화하되 아주 없애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차의 로드 노이즈는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뒷바퀴 조향이 조금 더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네, 우회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조금만 더 가가지고는요, 유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뒷바퀴의 각도 변화가 더 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차 아이들링 스탑앤고에서요, 보면은 엔진이 켜지면 에어컨 바람이 출력을 높이고요, 꺼지면 또 조용히 스르르 네, 이 팬의 스피드를 낮춰요. 그래서 바람이 지금 보면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엔진이 꺼졌을 때 바람을 더 팬 스피드를 낮추면 그러면 차가 더 조용하게 느껴지겠죠. 그것을 배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시동이 걸릴 때 아주 약간의 그 충격은 있네요. 지금 저의 귀에는 이 팬 소리가 엔진이 켜짐으로 인해서 좀 빨라진 팬 소리가 들리거든요. 얘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팬이에요. 네, 그러는 것 같죠. 이 브레이크 모드 컴포트일 때는 분명히 페달에 발을 얹자마자는 좀 강하게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이후에서 더 깊이 밟아보면 좀 제동력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은 굉장히 좀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더 좀 빠른 속도에서는 이 첫 느낌에 좀 취하지 마시고 더 깊이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좀 이 차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세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차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하는 버튼이요, 이 대시보드 왼쪽 앞에 있어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 그림과 화살표 그림 있죠. 여기 이제 불이 꺼져 있어요, 버튼에. 그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아이들링 스탑으로 엔진이 꺼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차량 높이 높음이라고 팝업이 뜨네요. 근데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요, 앞뒤로 이렇게 꾸물꾸물 조금씩 올라갑니다, 차 높이가. 신기하네요. 자, 그럼 다시 요거를 꺼 볼게요. 그러면 차량 높이가 보통으로 또 이렇게 배를 타듯이 이렇게 합니다. 베타 버전인가요? 네, 일단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잠시 뒤에 이제 신호가 바뀌면 유턴 해 보겠습니다. 저는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뒷바퀴 조향의 각도 변화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네, 지금 최대한 스티어링을 꺾었어요. 어떤가요? 네, 많이 돌아가나요?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엔진이 켜졌느냐 꺼졌느냐에 따라서 이 팬의 스피드를 조절하게 해놓은 거가 참 섬세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차가 멈추고 시동이 꺼졌을 때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엔진은 꺼졌습니다. 버튼 눌러 볼게요. 네, 엔진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차량 높이 높음이라고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앞차와 이 차의 본넷 끝에 그 사이에 높이 차이를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동작이 높음이라고 아까 팝업만 한번 뜨고 최종적으로 맨 어느 포지션까지 갔다 이런 인포메이션이 좀 없어요. 그거는 좀 다 됐을 때 한 번 더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티를 잘 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티만 내는 사람들이 어떤 좀 빨리 성공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긴 하는데요. 좀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만큼은 이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걔가 일을 분명히 잘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너무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 또 이렇게 피턴 형태의 램프를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때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뒷바퀴 조형 어떻습니까? 차가 확실히 크기 때문에 기우네요. 기우는 보통 불필요한 걱정인데 그 기우네요가 아닙니다. 이 틸팅이라는 의미로 기우네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개나리가 폈습니다. 정말 봄이네요. 그리고 이 차가 이 신호에 대기했을 때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꺼져 있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거든요. 굉장히. 이거 앞세대는 저의 기억으로는 그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멈췄다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시동이 걸려 버리는데, 얘는 그런 숨을 참는 그 능력이 좀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차를 받아서 지금 줄곧 막히는 시내에서만 타고 있는데요. 400m 현재까지 연비가 8.2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5m를 훨씬 넘는 쇼퍼 드리븐 럭셔리 세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아반떼 N으로 너무 자폭 같은 멘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아반떼 N으로 이런 조건에서 탔을 때 이거랑 비슷했거나 오히려 더 이거보다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링 스탑앤고 부재가 차이가 크죠. 배기량이 작더라도요. 잠시 뒤에는요, 이 브레이크 모드를 한번 스포츠로 바꿔보고 느낌 차이를 살펴볼게요. 브레이크 모드를 바꾸는 거는 이 P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 P레인지에 들어가야만 그게 되거든요. 제가 멈추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 넣고 드라이브 모드에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지금 컴포트인데 스포츠로 한번 해볼게요. 네, 스포츠로 하면은 다이내믹한 운전에 최적화된 모드다, 이렇게 팝업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의 반응 특성이 어떤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차선 바꿀 때 뒷바퀴 조향 어떤지 각도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속도는 한 44, 45 이 정도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지금 안전한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칼치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의 느낌에는요, 이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로 놓은 쪽이 초기 브레이크 밟자마자 이 초기 담력은 살짝 약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후부터 오른발에 힘을 줄수록 이 제동력을 높여가는 특성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컴포트 모드일 때는요, 페달에 발을 올리자마자는 좀 확 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좀 더 깊이 하면은 제동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게 좀 반대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뒤에 차 없습니다. 한번 밟아 볼게요. 네, 조금 더 깊은 지점에서 밟히기 시작하지만 그때부터 제동력을 높여 이렇게 이런 곡선으로 높여가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참 객관화된 데이터를 자, 그럼 멈춘 김에 브레이크 모드를 쇼포로 한번 해볼게요. 이 브레이크 모드 바꿀 때마다 표시되는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이 바뀌죠. 자, 브레이크 모드 쇼포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정차 중일 때 옆에 큰 트럭이나 이제 엔진 버스가 있으면 그 소리가 좀 차 안에 들리잖아요. 네, 얘는 저 앞에 있는 시내버스가 내는 소리가 전혀 들어오진 않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군요. 재밌다 이거. 근데 좀 이 측면의 화면이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긴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이건 좀 너무했어요, 니가. 이 차의 지금 외장 색깔은 발렌시아 골드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잠깐 그래픽에 떴던 색깔은 흰색이었어요. 아마 그거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운전자가. 근데 제가 아까 브레이크 모드를 바꾸느라고 파킹해 놨다가 뒤에 놨다 하니까 차 밖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 얘가 이제 그 뭐라고 부르죠? 이 도어 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식이잖아요. 그게 아마 들어가고 나오면서 내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내에서 이 스트레스 없는 주행은 좀 전기차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네, 그 벽을 좀 뛰어넘네요. 네,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 상당히 상당합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보면은 이제 엔진차만 만들다가 순수 전기차로 바로 넘어갔죠. 하이브리드 뛰어넘고요. 쇼퍼 모드에 지금 브레이크 모드를 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페달이 좀 무거워지면서요, 굉장히 저 깊은 데에서부터 네, 제동력이 생깁니다. 근데 저 깊은 곳까지 또 제동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특징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그 높은 분을 모시는 기사님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제각각의 브레이킹 습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브레이킹 습관을 가지신 분이 타시더라도 이걸 쇼퍼에 놓으면 뒤에 앉으신 중요한 분에게 실수할 가능성을 매우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현대 기아차가
여기 스티어링 양쪽에 버튼 그룹을 약 400m 어떤 차는 시속 이제 50km 운전자 보조 기능과 관련된 거는 오른편에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차는 왼쪽으로 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제네시스들은 GV60부터 해가지고 이제 운전자 보조를 이쪽에 좀 놨어요. 네. 제가 아직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항상 크루즈를 누르려면 여기서 해오던 습관이 좀 고착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주행 환경이, 네, 이 차를 이 자리든 아니면 뒷좌석 VIP석이든 거기에 앉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제일 와닿는 환경일 것 같아요. 지금의 이 환경이. 네. 제가 뭐 수입차를 이제 계속 타시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차를 시승을 하신다면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덜컥 계약하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잘 여러분이 컨택할 일이 없었던 약 400m 이제 현대자동차 카마스터분 누구 아는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실제 구입하실 분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보시고 또 그러는 와중에 제 채널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차를 선택하시게 된다면요, 여러분께서 고용하신 운전기사분께 주중의 시간은 이 운전석을 양보하시더라도요, 주말에는 네, 직접 운전석에 앉으셔가지고 이 차가 주는 각종 혜택들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전석에서의 느낌도 상당히 고급지고 좋아가지고요, 그거를 전적으로 그 기사님께만 양보하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요 막히는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차 사륜구동의 각 주행 모드별 구동력 배분 특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먼저 에코 모드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차가 멈춘 상태에서 출발을 시킬 때는 여기 막대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그러면은 앞뒤 바퀴에 같은 비율로 구동력이 가죠. 그러다가 조금 더 뒤로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발 직후부터 낮은 속도까지는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속도를 높이니까 네, 그때는 뒷바퀴로만 구동력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GV60 그러니까 전기차 GV60 퍼포먼스 사륜도 그랬었거든요. 출발 직후에는 항상 앞뒤 바퀴에 구동력을 보냈다가 차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해서 타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뒷바퀴로만 구동력을 하는 게 느껴졌었는데, 얘도 지금 그런 로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엑셀을 깊이 밟으니까 그때는 뒷바퀴보다는 적은 비율로 앞바퀴에도 구동력을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컴포트 모드로 한번 볼게요. 네, 컴포트 모드도 일단 에코 모드와 비슷하게 뒷바퀴로 더 많은 구동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가속을 하니까 앞뒤 바퀴에 모두 구동력을 보내는데, 앞뒤 바퀴에 좀 같은 비율로 네, 그렇게 높이네요. 구동력을 높여가는 게 뭐 어쩔 때는 약간 뒷바퀴가 조금 더 일찍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 상황을 다시 에코 모드로 해보면 네, 에코 모드도 비슷한 패턴으로 구동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저속에서 네, 컴포트로 하면은 네, 앞뒤가 같은 비율로 그렇게 좀 구동력이 들어가고요. 스포츠로 한번 해볼까요? 네, 스포츠도 일단 항상 앞바퀴에 구동력이 들어가네요. 스포츠도 보면은 구동력이 조금 더 뒤로,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올라가되 뒤가 올라가는 그 뒷바퀴 구동력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코와 스포츠는 차가 멈췄다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앞뒤 바퀴로 구동력을 이제 다 보내는 것은 똑같은데요, 특성이. 근데 좀 더 그 속도를 올려갈수록 앞바퀴 구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컴포트가 더 좀 길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처럼 스포츠는 네,
앞바퀴의 구동력을 어느 순간에도 좀 끊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주행에서는. 이제 극한 주행에서는 뭐 0대 100 이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좀 와인딩 로드에 가야 확인이 가능해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속력을 해보면, 네, 앞바퀴에는 항상 일정 비율 이상의 구동력이 걸쳐져 있어요. 스포츠로 놓으면. 이 상태인데, 에코로 하면 뒷바퀴로만 일단 가다가 살짝씩 앞바퀴로도 가죠. 그러니까 초저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앞바퀴에도 구동력이 가요. 이제 타력이 붙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네, 뒷바퀴로만 간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가속 페달을 얇게 밟으면 속도가 일단 붙고 나서는 지금처럼 후륜구동처럼 움직입니다. 컴포트로 하면은, 컴포트도 지금처럼 속도가 좀 붙고 나서는 뒷바퀴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앞바퀴의 구동력이 붙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좀 더 빨라요. 네, 컴포트 모드는. 스포츠 모드는, 네, 어느 순간에나 앞바퀴의 구동력을 끊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구동력 배분 특성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얘가 보니까는 커스텀 모드로 들어갔을 때 그 사륜 구동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모니터를 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가서 AWD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한다면 앞바퀴에는 항상 구동력이 가니까 꼬불길에서 좀 재미가, 스포츠 쪽이 오히려 꼬불길에서 재미가 덜해지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제가 해소해 보기 위해서 이걸 길게 눌러 가지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와봤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파워트레인은 일단 에코로 하고, 지금 사륜 구동을 에코로 먼저 했습니다. 이게 얌전하게 가속할 때는 뒷바퀴 위주로 구동력이 가죠. 지금처럼. 아까 주행 모드 기준 에코랑 똑같아요. 자, 컴포트. 네, 낮은 속도에서 올려갈 때는, 네, 이렇게 구동력 배분을 앞뒤로 다 하고요. 자, 속도가 붙고 나서 좀 더 가속을 밟을 때에도 앞뒤로 다 유지를 합니다. 자,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의 사륜을 스포츠로 한번 해볼게요. 네, 스포츠는 항상 구동력이 앞뒤로 가요. 네, 제가 요거는요, 그 와인딩에서 좀 거동 특성을 컴포트로 한번, 스포츠로 한번 좀 타보고 나서 좀 거기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륜 구동의 설정도 에코에 놓는 것이 최대한 후륜 구동 특성으로 가기 때문에 연비에는 더 좋을 것이긴 합니다. 자, 이 신형 G90에는 그 이전의 제네시스 모델들에는 이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불렀었는데, 에르고 릴렉싱 시트라고 해서 좀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사지 기능이 앞좌석에도 들어가고 뒷좌석에도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이제 시트 항목을 보면 마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가보면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게 운전석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2열 좌측, 2열 우측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수석에는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운전석 시트를 이렇게 해서 마사지 사용을 하면요, 모드가 지금 전신 에너자이징 모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어느 부위에서 마사지가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허리로 하면은 이렇게 허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네, 골반 밸런싱, 네,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 부분에, 근데 골반 밸런싱으로 놓더라도요, 허리 부분도 여전히 저게 있네요. 그 들쑥날쑥 하는 게 있어요. 상체 리프레시로 하면은, 네, 엉덩이 부분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자, 그럼 운전석 말고 2열 좌측이나 우측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똑같이 4가지로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당연히 2열 우측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뒤에서도 버튼으로 각자 마사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 차는 주로 높은 분을 모시는 분들이 많이 운전석에 앉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앞에서 뭔가 내 뒤에 중요한 분이 좀 피로함을 느끼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켜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차가 타겟으로 하는 그 고객층의 사용 패턴을 잘 이해하고 만든 그런 기능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해보는 김에 이 차에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 글로 가가지고 감쇄력을 조금씩 바꿔볼게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지금 2단계로 있거든요. 지금 컴포트 모드였는데 이걸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단단해졌다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의 크기와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코너링 주행에서는 좀 난관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그거는 좀 정확한 이 하체의 특성은 와인딩 로드에서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지 기능을 계속 켤 때, 이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푹 하면서 그 숨을 뱉어내는 그런 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근데 노면이 좋을 때는 이 서스펜션을 스포츠에 놓더라도 컴포트였을 때보다 뭐 큰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노면 변화가 계속 이제 시시각각으로 있는 데서는요, 그 차이가 좀 잘 느껴집니다. 이제 대형 세단 치고 단단하다는 것이지, 이 스포츠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스포츠는 아니다 하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 이제 브레이크 모드가 3가지 있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드를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뒤에 중요한 분을 모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당연히 꼭 본인의 직업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브레이크 모드가 이제 쇼퍼 모드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전석에 앉으실 때에는 브레이크가 꼭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넣으시는 게 더 좀 자연스러운 제동의 반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GV60 시승할 때였나 했던 실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클러스터가, 계기판이 모양이 이렇게 타코미터가 이렇게 원형으로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거 아날로그로 못 봤구나 해서 여기 이제 클러스터 가가지고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ABC로 해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저의 무식함이었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의 큰 테마를 바꾸는 거는 여기 왼쪽 이렇게 아래 위로 하면은 배경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제가 원하던 아날로그 속도계와 타코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에만 적응하면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죠. 아래 위로 바꾸면 이 클러스터의 배경에 뭘 띄울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가 결정된 상태에서 제자리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놨네요. 제네시스 G90는 MLA라는 방식의 LED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죠. 디자인을 2줄로 하되 얇게 하면서 새롭게 적용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불이 켜졌을 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면은, 자, 지금이 주간주행등 켜졌을 때예요. 이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모습이 됩니다. 그 와중에 후측방 모니터 화질이 좋네요. 자, 그리고 전조등을 켜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빔을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시 하이빔 끄고, 방향지시등 끄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앞차에 반사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 좀 화려하게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주간주행등, 전조등,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향등이죠. 이게 정확하게는 하향등 상태에서 방향지시등 켠 거. 자, 그 다음에 상향등, 상향등 상태에서 방향지시등 켠 거. 다시 끈 거. 그리고 다시 하향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향등에서 방향지시등. 그리고 기어 셀렉터에서, 이 다이얼식 기어 셀렉터에서요,
전에는 없던 햅틱 반응을 좀 새롭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P에 있는데 R에 들어갈 때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P에서 D로 넣어보면요, 이때는 기어에 들어가지만 햅틱이 없어요. 근데 D에 있다가 R로 바꿔보면 여기 이렇게 손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다이얼에서. R에서 다시 D로 할 때 한번 해볼게요. 네, 진동이 안 생기고요. 자, 그럼 중립에서 한번 R로 넣어볼게요. 네, 중립에서 R도 그 햅틱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R에 항상 넣을 때는, 그러니까 후진에 넣을 때는 전진과 아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햅틱 반응이 생기더라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G90에서 아쉬운 점은 없느냐?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현기차는 이 공조 장치를요, 이 3존까지만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앞은 이제 그 듀얼존인데 뒤는 싱글존이에요. 온도 조절을 하는 게. 근데 이제 경쟁선상에 놓이는 많은 수입차들이 4존을 제공을 하죠. 모든 차에 4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G90급 정도 되면 뒤는 네, 양쪽을 독립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게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앞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점 뭐냐면요, 이거는 다른 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로 유지 보조를 이제 켜잖아요. 차로 유지 보조를 이렇게 켰으면 이게 한번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네,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차로 유지 보조는 시동을 끄는 순간 그것도 같이 꺼지고, 새로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차로 유지 보조를 쓰려면 매번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근데 이제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시동 끄건 키건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것도 다른 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이빔을 오토로 놓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시동을 한번 끄고 다시 키면요, 이 하이빔을 오토로 만들고 싶을 때에는 물론 왼손 한번 앞으로 밀어주면 되긴 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매번 다시 눌러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오토 하이빔은 한번 사용을 시작을 했다면 그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시동을 끄고 킬 때마다 리셋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워셔액을 해보니까요, 그 워셔액 분사가 이 와이퍼 암에서 이렇게 되네요. 네, 보면은 저 본닛 아래 어딘가에서 이렇게 분사하지 않고요. 네, 와이퍼 암에서 하는 것도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요 미디어 인터페이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게요, 일단 내가 노래를 틀고 있으면 그 노래, 이걸 뭐라 그러죠? 이 하여튼 그 커버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뿌옇게 배경 전체에다가 해주면서 이 지금 듣고 있는 곡의 앞에 곡이나 아니면 다음 곡들을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해놔서 쉽게 알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좌우로 넘겨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곡 이름을 주로 이렇게 세로로 아래 위로 스크롤을 했어야 됐는데, 네, 이런 점도 좀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근데 이제 그 어떤 USB 폴더 안에 넣어놓은 곡이 좀 많이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목록 표시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좌우로 또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하면서 밑에 좀 빠르게 갈 수 있게 스크롤 할 수 있는, 네, 그런 슬라이드 바를 마련을 또 해놨습니다. G90가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엔진이 꺼졌을 때 꺼진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좀 얼마나 실제로 긴지 스탑워치를 좀 재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차를 좀 세운 다음에 정차한 위치에서 한번 좀 스탑워치를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멈출 때 스탑워치 킬게요. 꺼졌어요. 바로 켜겠습니다. 얼핏 1분은 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기다리는 시간에 뭐하지? 개인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차 안에는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송풍구에서 이제 팬 돌아가는 소리 조금 나지막하게 나고요. 지금 35초 지났어요. 꺼진 지. 요 타코미터 바늘이 이제 다시 움찔할 때 그때 스톱워치를 끄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1분 넘었어요. 네, 지금 1분 10초 넘었습니다. 1분 30초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네. 2분 넘었습니다. 2분. 네. 그냥 기분상 긴 게 아니었네요. 이 꺼진 상태 유지가. 네, 이 정도 시간 동안 꺼진 상태를 유지하면 이 사거리에서 멈추더라도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내가 파란불이 바뀔 때까지도 네, 꺼진 상태가 계속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했습니다. 대략 한 2분 30초 조금 넘으니까 시동이 다시 켜졌어요. 제가 이거 스탑을 좀 늦게 눌러가지고 2분 33초라고 찍혔는데 그래도 2분 30초라고 예,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훌륭하네요. 네. 네, 클러스터 메뉴 구성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원형으로 디지털로 된 계기가 있고 요 스포크 왼쪽에 버튼을 제자리로 누르면 우리에게 익숙한 아날로그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방식일 때 여기에 오른편에 맨 오른쪽에 표시되던 뭐 다양한 메뉴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로 바뀌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이 가운데는 이제 주행거리, 네, 뭐 주유 후라든지 누적이라든지 뭐 시동 건 이후 그게 여기에 뜨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이 오른쪽에 뭐랄까 지문이 아니죠.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되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방향이 어떤 메뉴의 종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거기가 되었을 때 아래 위로 이렇게 누르면 네, 그 메뉴의 종류에 맞는 네, 컨텐츠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여기 이렇게 뜨죠. 그리고 똑같은 거는 이 상태에서도 요거를 아래 위로 누르다 보면 이제 증강현실 똑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에 이제 GV60에서 전기차 네, 거기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작동 방식이나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게 전기차로서 생기는 추가적인 컨텐츠 이외에는 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그 전동식 도어 핸들이라고 할까요? 외부에 그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고 또 언제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가 멈추잖아요. 백미러를 잘 봐주세요. P로 넣으면 그럼 자동으로 저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로 눕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주행하다가 그 지잉하는 소리가 내 도어에서 다 나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전동식으로 도어 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타다 보니까 그 단점이라고 좀 보이는 게 뭐냐면요, 여기 센터 콘솔, 그러니까 기어 셀렉터랑 이 컨트롤러 요 주변이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이게 매끈하지 않은 그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날 좋은 날 이제 햇빛이 여기에 이렇게 비치게 되면 운전자의 눈에 이렇게 반사가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걸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요 부분을 조금 이렇게 기울이든가 아니면 여기에 소재를 조금 다른 소재로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처럼 여기가 그늘일 때는 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네, 주행하다 보면 이렇게 이 햇빛의 각도가 이쪽으로 들이쳐 가지고 여기를 때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그런 운전자의 시야에 불편함을 좀 주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좀 주행하는 햇빛의 각도가 이 차의 주행 방향과 좀 비슷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네, 저의 눈에 계속 자극을 줍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유턴을 해 보겠는데요, 휠베이스가 3180mm에 달하는 네, 5.3m 가까이 길이가 되는 대형 고급 세단은 이 후륜 조향의 도움을 받아서 이 차선 몇 개만에 유턴을 끝낼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턴을 할 건데요, 미리 이제 스티어링을 다 돌려 놓을게요.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조향하면 그때도 후륜 조향이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못 하겠거든요. 한번 영상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체감적으로는요, 같은 데서 제 아반떼 N보다 짧은 것 같아요. 회전 반경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기하네요. 자, 이 차의 MLA 헤드램프가 앞에 조명쇼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실내 조명은 일부러 껐습니다. 지금 왼쪽에 차가 있으니까 그쪽은 어둡게 하고, 네, 오른쪽은 굉장히 시원한 시야를 보여주죠. G80이나 GV80에 들어간 그 지능형 헤드램프라 그랬잖아요. 그것들보다 더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좀 이 영역 구분이 조금 더 세밀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제가 일부러 헤드램프 바로 앞에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이 좀 보시기 쉽게. 네, 좀 더 실감나게 이 차의 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MLA 헤드램프의 조명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좀 같은 차선에 좀 앞에 멀리 차가 있고요. 자, 제가 차선을 좀 옮겨 볼게요. 그럼 헤드램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좀 더 촘촘한 점들이, 네, 되게 바쁘게 이 땅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네. 확실히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 앞에 차가 좀 가시권에서 코너 때문에 없어지니까 이렇게 또 환하게, 네, 그렇게 앞을 마치 꽃길만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차가 그렇게 조명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리고 G90의 앞으로 좀 바라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MLA 헤드램프가 너무 좋지만, 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게 앞에를 이렇게 영역별로 제어를 잘 하지만 세분하게 이 조향에 따른 코너링 기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언젠가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커버하는 영역이 꽤 넓지만, 네, 이렇게 조향이 돌아갔을 때 그쪽을 더, 그러니까 조향이 된 방향을 더 비춰주는 것은 특히 뭐 밤운전, 그러니까 도심이 아닌, 네, 이런 데서 밤운전을 할 때 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걸 세일즈 포인트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좀, 네, 기회가 된다면 이 코너링 기능도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헤드램프에. 그리고요, 또 언젠가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입니다. 지금은 이제 2단계로만 이 에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또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소프트할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할 때는 좀 많이, 그래서 그 변화의 폭을 좀 크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단 2단계만 있다 보니까, 네, 그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는 컴포트였을 때 조금 더 이 탑승자에게 친절했으면 합니다, 이 하체 반응이. 네, 많은 경우에는 좀 그 안락함을 주지만, 근데 이게 좀 에어 서스펜션이 맞나 싶어지는 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향후에 그 감쇄력의 설정을 뭐 3단계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또 컴포트일 때는 뭐 스포츠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근데 적어도 컴포트일 때는 조금 더 안락함을 주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G90의 뱅앤올롭슨 오디오가 23개 스피커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좌석에 이 헤드레스트에 운전석에만 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표면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USB 음악도 들어보고 어떤 미디어를 틀어도 이 헤드레스트에서는 그 미디어
뭔가 재생되면서 나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사운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설정을 안내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헤드레스트 스피커 안내 요거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뭐 카메라 뭐 위치라든지 뭐 가속 방지턱 나온다든지 이런 종류의 안내들을 네, 요 헤드레스트 스피커로만 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정확히 23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스피커의 용도가 미디어를 틀어줄 수 없다면 22+1 스피커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 헤드레스트에서도 이렇게 음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설정을 바꿔보고 뭐 다 해봐도 여기에서는 네, 그런 경고음 같은 거 그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틀 동안 G90를 꽤 먼 거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와인딩 리뷰도 2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털어 넣었을 때 총 평균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제가 607km를 탔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총 평균 연비는 9.1이 나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G90의 복합 연비는 8.3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잘 나왔네요. 신형 G90는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하실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건상 네, 재력은 되시지만 국산차를 사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일단 압도적인 선택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런 대형 세단으로 외제차를 네, 충분히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그 다음 선택지로도 많이 이 차로 오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가격이 높아졌다고 조금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차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높은 수준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현기차는 많은 대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높아진 가치만큼의 네,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G90는 어떤 차냐, 정말 대한민국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차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를 타보고 이런 디테일들을 다 살펴보고 나면요, 이 차의 가격이 결코 비싸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차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네시스 G90 3.5 터보 4륜구동 네, 4인승의 일상 리뷰 본 외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